오만함에 빠져 여군을 무시하던 꼰대 중령이 새로 부임한 여성 3스타 장군에게 폭언을 퍼붓다가 찍혀서 하루아침에 최전방 병사로 강등되고 그곳에서 아들뻘 병사들의 목숨을 구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까드득 낡은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박진우 중령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25년. 강산이 2번 하고도 절반이 변할 시간 동안 그의 군복 위 계급장은 중령이라는 2글자에 멈춰 서 있었다. 처음에는 분노가, 그 다음에는 체념이, 이제는 냉소적인 무관심만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뾰족했던 군인 정신은 무뎌진 칼날처럼 희미한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육군 제7군단 사령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젊은 장교들의 활기찬 발걸음 소리와 쩌렁쩌렁한 구령 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박 중령의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군단 본청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마치 그의 군 생활처럼 빛바랜 햇살만이 겨우 찾아드는 곳이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식어 빠진 커피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또 시작이군. 박중령은 창밖으로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최근 국방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여성 인력 확대 정책은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믿었다. 여자들이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서류와 펜 그리고 안전한 후방의 책상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중령님,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인사참모부 소속의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박중령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빳빳한 조간신문이 들려 있었다. 박중령은 턱짓으로 신문을 받아들었다. 일면 헤드라인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파격 인사 최연소 여성 군단장 탄생 예고 육군 제7군단 변화의 중심에 서다. 지랄도 풍년이군. 박중령은 신문을 구겨 책상 위에 내팽개쳤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여성 군단장이라니. 그것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7군단에. 그의 머릿속에서 여성과 군단장이라는 두 단어는 도무지 한 문장 안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다. 최수연 중장이라고 합니다. 육사 출신의 해외 파병 경험도 풍부하고 정책 분야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김소령의 부연 설명은 박중령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자는 안 된다는 견고한 성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에게 최수연이라는 이름은 그저 운 좋은 여자, 정권의 혜택을 받은 여자일 뿐이었다. 김소령,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자가 그것도 3스타 달고 군단을 지휘하는 게 가당키나 하다고 보나? 우리 7군단이 어떤 곳인가? 최전방을 책임지는 야전 중의 야전이야. 그런데 그런 곳에 여자라니.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불신이 가득했다. 김소령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 박중령의 이런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공공연하게 여성 군인들을 비하했고 그들의 능력을 폄하했다. 특히 최근 들어 진급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시면서 그의 편견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전쟁 나면 화장 고칠 시간은 주려나 모르겠군. 하이힐 신고 작전 지휘라도 하려나? 박중령의 비아냥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뱉는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군인 정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마저 마모시켜버린 듯 했다.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것들로 가득했다. 자신과 같은 진짜 군인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반면
정치군인들과 여자들은 실력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세상. 그는 그런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불만을 터뜨리고 냉소를 보내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쏘아 올린 경멸의 화살이 결국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화살이 자신의 심장에 박히는 순간 멈춰버린 줄 알았던 그의 시간이 다시금 혹독하게 흐르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그날 아침 박진우 중령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이 바로 문턱까지 다가왔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식어 빠진 커피를 입에 털어넣으며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날 아침 박진우 중령의 심기는 최악이었다. 밤새 뒤척이다 설친 잠자리는 찌뿌둥한 몸과 날카로운 신경질만을 남겼다. 출근길 그의 낡은 세단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다. 짜증스럽게 경적을 울려대던 그의 눈에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한 여성이 보였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박중령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바로 그때 여성이 갑자기 차도 쪽으로 한 발짝 나오는 바람에 박중령은 급하게 핸들을 꺾어야 했다. 끼익은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그의 차가 멈춰섰다. 다행히 충돌은 피했지만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후였다. 아니 여보셔. 죽고 싶어 환장했어?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박중령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험악한 표정과 위압적인 목소리에 여성은 잔뜩 겁을 먹은 듯 어깨를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여성은 가녀린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박중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저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민폐 덩어리 김여사로 보일 뿐이었다. 죄송하면 다야? 사람이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운전면허는 돈 주고 샀나?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된다는 거야. 운전대 잡을 시간에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막말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상대방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은 채 자신의 분노를 마음껏 배설했다. 그런데 그때 여성의 어깨 너머로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놓인 육군 마크가 선명한 정복이 눈에 들어왔다. 군인? 여군이란 말인가?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박중령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뭐야, 군인이었어? 군인이 정신머리가 있다위야? 이러니 여군들이 욕을 먹는 거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멀쩡한 다른 여군들까지 싸잡아서 비난받는 거라고. 군복 입을 자격도 없는 것들이 어딜.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쌓아왔던 여성 군인에 대한 모든 불만과 혐오를 쏟아냈다.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그의 막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박중령은 미처 보지 못했다. 한참을 더 퍼붓고 나서야 그는 분이 풀린 듯 씩씩거리며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오늘 하루 종일 재수 없겠네. 아침부터 별거지 같은 걸 다 만나고. 그는 차에 시동을 걸며 투덜거렸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잠시 후 제7군단장 이취임식이 열리는 연병장은 수많은 장병과 내외 귀빈들로 가득 찼다. 박중령은 지루한 표정으로 단상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새로 부임한다는 여성 군단장의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심산이었다. 이윽고 단상 위로 신임 군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절도 있는 걸음걸이, 당당한 어깨, 그리고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는 계급장. 박중령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신임 군단장의 얼굴은 몇 시간 전 자신이 온갖 막말을 퍼부었던 바로 그 여성의 얼굴이었다.
신임 제7군단장 최수연 중장입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박중령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비볐지만 단상 위에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저 얼굴은 분명 아침에 만났던 그 여성이었다. 최수연 군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막힘없이 읊어내려갔다. 육사 수석 졸업, 최전방 사단 소대장 근무, 이라크 파병,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국방부 정책기획관, 그녀가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는 박중령의 편견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취임사가 끝나고 최 군단장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장성들과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시종일관 박중령을 향해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박중령 앞에 섰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만이 흘렀다. 박진우 중령 맞나? 최 군단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예. 중령 박진우. 충성. 박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경직된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아침에 반가웠다. 최 군단장은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박중령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는 서늘한 경고였다. 박중령은 뻣뻣하게 굳은 채 멀어지는 최 군단장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군 생활 25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첫 작전 회의 시간, 회의실 안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상석에 앉은 최수연 군단장의 시선은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박진우 중령에게 멈췄다. 작전 참모부 박진우 중령, 현재 진행 중인 백호 훈련 계획에 대해 보고하도록. 최 군단장의 지명에 박중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들고 스크린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백호 훈련은 그가 보고를 시작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잠깐. 최 군단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지금 그걸 보고라고 하는 건가?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중령, 자네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작전 계획서, 그거 작년 거랑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더군. 숫자 몇 개 바꾼 것 말고는 말이야. 내가 틀렸나? 최 군단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박중령이 제출한 보고서와 작년 보고서를 나란히 스크린에 띄웠다. 누가 봐도 명백한 복사에서 붙여넣기의 흔적이었다. 할 말 없나, 박중령? 그게 작년 계획이 워낙 완벽해서 특별히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 박중령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최 군단장의 날카로운 질책을 피할 수는 없었다. 완벽? 이게 완벽한 계획서라고. 적의 예상 침투 경로부터 아군 부대 배치까지 1년 전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종희 쪼가리가 박중령, 전쟁이 우리에게 작년처럼만 부탁합니다 하고 예고장이라도 보내주나? 군인이, 그것도 작전을 책임지는 참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군. 최 군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중령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실망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자네 눈에는 이게 그냥 서류 뭉치로 보이나? 이건 우리 장병들의 목숨이야.
자네의 그 안일함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봤나?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박중령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25년간 쌓아올린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다. 동정, 경멸 그리고 고소함이 뒤섞인 그 시선들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밤을 새워 보고서를 수정했다. 수치심과 자괴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최 군단장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최 군단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보완한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최 군단장은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이게 뭔지 아나, 박중령? 봉투 안에는 박중령의 지난 25년간의 군 생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음주운전 은폐, 부하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평가, 그리고 공공연하게 내뱉었던 여성 비하 발언들까지. 그의 모든 과오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자네의 업무 능력을 문제 삼는 게 아니야. 군인으로서의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 거지. 자네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나? 최 군단장의 마지막 한마디는 박중령의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그의 입에서 마침내 항복 선언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최 군단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자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지. 첫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을 하거나. 둘째,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를 잡거나. 박중령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 같았다. 마지막 기회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원도 최전방 해발 1200m 고지에 있는 제12보병사단 수색대대로 가게. 계급장 떼고 일개 평대원으로. 거기서 1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어때, 할 수 있겠나? 중령이 평대원으로 강등되는 것. 그것은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치욕적인 처사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박중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25년 군 생활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겠다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의 부서진 자존심 위로 혹독한 시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주간 지휘관 회의가 열리는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군단 예하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모인 그곳에서 박진우 중령은 단상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더 이상 빛나는 계급장이 없었다. 며칠 전 최수연 군단장에게 불려가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은 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공개적인 고백의 시간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지난 과오를 고백하고 사죄하기 위해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다. 수십 명의 동료 선후배 장교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당혹감, 연민, 그리고 차가운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지난 25년간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급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 동료를 시기하고 부하들을 편파적으로 대했으며 무엇보다 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잘못된 신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여성 군인에 대한 비하 발언과 차별적인 태도를 인정했다. 신임 군단장에 대한 불신과 경멸을 가감없이 털어놓았다.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불타는 듯 뜨거워졌고 심장은 바닥까지 가라앉는 듯 했다. 이것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저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군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최수연 군단장님의 명을 받들어 오늘부로 모든 계급과 직책을 내려놓고 강원도 최전방 제12보병사단 수색대대의 평대원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군인으로서의 초심을 되찾고 저의 죄를 씻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중령이 평대원으로 강등된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박중령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쏟아지는 시선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단상 한쪽에 앉아있던 최수연 군단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와 개인 짐을 정리했다. 25년의 군 생활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막상 정리하려니 손에 잡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았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갓 소위로 임관하던 날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젊은 박진우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빛나던 청년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는 오만과 패배감에 찌든 중년의 사내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사진을 조용히 전투복 주머니에 넣었다. 가족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장기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다고 둘러댔다. 아내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부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독선과 아집은 군대뿐만 아니라 가정마저 병들게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계급장과 부대 마크가 모두 제거된 민무늬 전투복 차림으로 군단 사령부를 나섰다.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군용 트럭 짐칸에 몸을 실었다. 트럭은 그를 태우고 동쪽으로 더 깊은 산골로 향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다. 울창했던 숲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로 변해갔고 간간히 보이던 민가는 자취를 감추었다.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거웠다. 그 풍경은 마치 그의 심경을 대변하는 듯 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트럭이 멈춘 곳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라는 팻말이 흉물스럽게 서 있는 철책 앞이었다. 이곳부터가 그가 앞으로 1년을 보내야 할 제12보병사단 수색대대 관할 구역 지오필 반전초였다. 녹슨 철책과 날카로운 윤형 철조망이 그의 새로운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트럭에서 내린 그를 맞이한 것은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젊은 중위 한 명이었다. 자신을 소초장이라고 소개한 중위는 박중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본부에서 온 지원 인력이라고 들었습니다. 성함이 박진우 씨? 군대에서 씨라는 호칭은 이질적이고 어색했다. 박중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따라오시죠. 소초장은 앞장서서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박중령은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그의 뒤를 따랐다. 조금만 걸었을 뿐인데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해발 1200m 고지의 공기는 희박했고 그의 굳어버린 몸은 비명을 질러댔다. 25년 전 소위로 임관하던 시절보다도 더 열악하고 혹독한 환경이었다. 한참을 올라 도착한 소초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허름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막사와 여기저기 동파된 수도관, 그리고 점지만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는 병사들.
그 모든 것이 박진우 중령의 추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곳은 그의 유배지이자 동시에 그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혹한의 연병장이었다. 그의 길고 긴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최전방 GOP 소초에서의 첫날 밤 박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침상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 옆자리 병사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창문을 때리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무엇보다 그를 잠 못 들게 한 것은 훈련병님이라는 낯선 호칭이었다. 소초에 도착한 그에게 소대장인 이중위는 마땅한 호칭을 찾지 못해 고심하다 결국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했다. 나이는 아버지 뻘이지만 계급은 없는 민간인도 군인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 그를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선배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훈련병이라는 임시 계급을 부여한 것이다. 25살 아들뻘밖에 안 되는 젊은 장교에게 훈련병님 소리를 듣는 순간 박중령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굴욕감을 느꼈다. 훈련병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입니다. 아침 점호 시간 앳된 얼굴의 분대장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박진우는 괜찮다고 짧게 대답했지만 이미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밤새 이어진 경계 근무와 새벽부터 시작된 제설 작업으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25년간 책상에 앉아 굳어버린 몸은 젊은 병사들의 체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하루 일과는 혹독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점호, 제설 작업, 진지 보수 공사, 주간 경계 근무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야간 경계 근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치의 틈도 없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무력함을 확인해야 했다. 젊은 병사들이 가볍게 들어올리는 탄약 상자 하나를 옮기는데도 쩔쩔맸고 가파른 순찰로를 오르내릴 때는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서투른 모습은 젊은 병사들에게 호기심과 경계심의 대상이 되었다. 저 아저씨는 대체 뭐 하던 사람이길래 이 나이에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그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병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였다. 식사 시간에도 휴식 시간에도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다. 과거 군단 작전 참모로서 수백 명의 부하를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전술 훈련이 실시되었다. 각계 전투 훈련의 일환으로 포복 자세로 철조망을 통과하는 훈련이었다. 젊은 병사들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철조망을 통과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우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포복을 시작했지만 무거운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굼뜬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훈련병님, 그렇게 해서 오늘 안에 통과하시겠습니까? 소대장의 날카로운 지적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서두르는 바람에 전투복이 철조망에 걸려 찢어지고 말았다. 버둥거릴수록 전투복은 더욱 심하게 엉겨붙었고 그는 결국 철조망 한가운데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분대장, 가서 도와드려. 소대장의 명령에 분대장이 달려와 그를 철조망에서 빼내주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찢어진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치심과 자괴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25년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진흙탕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경계 근무를 서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제각기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별은 땅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난 것만 같았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깊은 절망감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때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낡은 사진이었다.
소위로 임관하던 날 희망에 부풀어 있던 젊은 자신의 모습.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해. 그는 사진을 고쳐 쥐며 굳게 다짐했다. 비록 지금은 이름도 계급도 없는 초라한 훈련병 신세지만 이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고.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중령 박진우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이름 없는 병사 박진우일 뿐이었다. 굴욕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흐르면서 박진우의 내면에도 미세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눈앞에 놓인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내는 것이었다. 그는 어설픈 몸짓으로나마 매일의 훈련과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 새벽 제설 작업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삽을 들었고 진지보수 공사에서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젊은 병사들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그의 성실한 태도는 조금씩 다른 병사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 이상한 아저씨에서 열심히 하려는 아저씨로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25년간 상급자로서 부하들을 내려다보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들을 올려다보게 된 것이다. 젊은 병사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늠름한 군인이었다. 늦은 밤 부모님께 쓰는 편지 한자 한자의 그리움을 담는 아들이었고 휴가 때 만날 여자친구 사진을 보며 힘든 훈련을 견디는 청춘이었다. 어느 몹시 추운 날 야간 경계 근무에 나섰을 때였다. 함께 근무를 서던 신병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봐, 김이병. 이리 와봐. 박진우는 그를 초소 안쪽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다. 봉지 안에는 신문지가 잘게 찢겨 들어 있었다. 이거 방 하나 안에 넣어봐. 발이 훨씬 따뜻해질 거야. 그것은 그가 소위 시절 혹한기 훈련을 받을 때 선임 하사에게 배웠던 오래된 지혜였다. 신문지가 땀을 흡수하고 공기층을 만들어 발의 보온 효과를 높여준다는 원리였다. 신병은 반신반의하며 신문지를 받아 방안화에 넣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화색이 돌았다. 와, 훈련병님, 진짜 발이 따뜻해졌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박진우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냥 살다 보니 알게 된 거지. 그날 이후 김이병은 박진우를 따르기 시작했다. 휴식 시간이면 그에게 다가와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집에서 온 소포에 든 과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박진우를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벽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소초의 낡은 발전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병사들이 애를 먹고 있었다. 정비병이 몇 번이나 손을 봤지만 얼마 못 가 다시 멈추기 일쑤였다. 그날도 어김없이 발전기가 멈춰 소초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병사들이 투덜거리며 촛불을 찾고 있을 때 박진우가 조용히 발전기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과거 기계화 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되살려 발전기를 유심히 살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는 연료 필터의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그 균열 때문에 공기가 유입되어 엔진이 자꾸 멈췄던 것이다. 그는 임시 방편으로 균열 부위를 접착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았다. 소대장님, 다시 한번 시동 걸어보시겠습니까? 소대장은 못 믿어온 표정이었지만 그의 말대로 시동을 걸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발전기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소리를 내며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소대장은 놀란 눈으로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아니 박진우 훈련병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정비병도 못 고치던 걸. 옛날에 비슷한 장비를 좀 다뤄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진우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초 내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또 한 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무능하고 굼뜬 훈련병이 아니었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가진 믿음직한 아저씨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그의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훈련병님이 아닌 동료로 인정해주는 젊은 전우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길고 어둡던 그의 유배 생활에 마침내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소초 게시판에 공고문 하나가 붙었다. 동계 혹한기 전술 훈련 실시 예고. 역대 최강의 한파가 예고된 올겨울,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훈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고문을 바라보는 박진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났다. 이것은 그에게 닥쳐온 또 다른 시련이자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터였다. 첫 번째 해빙은 끝났다. 이제 곧 모든 것을 얼려버릴 진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동계 혹한기 전술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을씨년스럽게 산자락을 맴돌았다. 예보대로였다. 밤사이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하늘에서는 거위 털 같은 눈송이가 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단 하룻밤 만에 세상은 온통 순백의 절망으로 뒤덮였다. 박진우가 속한 3소대는 완전 군장을 꾸린 채 연병장에 도열했다. 병사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방한모 아래로 드러난 눈빛에는 긴장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가상의 지휘소를 타격하고 복귀하는 3박 4일간의 장거리 정찰 및 타격 훈련이었다. 훈련 구역은 부대에서도 가장 험준하기로 소문난 늑대 계곡 일대였다. 두려운가? 소대장 이중희가 병사들 앞을 오가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젊고 패기 넘쳤지만 그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12사단 수색대대원이다. 이까지 추위와 눈보라에 굴복할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하얀 연병장에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쏟아지는 눈발 속에 힘없이 흩어졌다. 박진우는 말없이 자신의 군장을 점검했다.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25년 전 그가 처음으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지금처럼 지독한 추위와 폭설이 있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자연의 위대함과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출발 명령이 떨어지고 3소대는 길게 한 줄로 늘어서서 늑대 계곡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체력이 소모되었다. 선두에서 길을 내는 병사들은 금방 지쳐버렸고 10분마다 선두를 교대하며 나아가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눈발은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칼날 같은 바람은 체감온도를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뜨렸다. 병사들의 얼굴은 동상에 걸린 듯 벌겋게 얼어붙었고 속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소대장님, 통신 불량입니다. 본부와 교신이 되지 않습니다.
통신병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혹한으로 인해 무전기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린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병사들의 손에 들려있던 GPS 수신기마저 먹통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순식간에 문명의 이기를 모두 잃고 광활한 설산에 고립된 미아가 되고 말았다. 지도를 꺼내 나침반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한다. 이 중위는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며 명령했다. 하지만 사방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상황에서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렴풋한 산의 능선뿐이었다. 소대장님, 김이병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분대장의 보고에 이중위가 달려가 보니 대열 후미에 있던 김이병이 탈진하여 눈밭에 쓰러져 있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의식마저 혼미해 보였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었다. 정신 차려, 김이병. 여기서 쓰러지면 죽어. 이중위가 김이병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맬 뿐이었다. 소대 전체에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다. 이제 임무 완수가 문제가 아니었다.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비상 쉘터를 설치한다. 여기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중위는 결국 전진을 포기하고 야영을 결심했다. 병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눈을 파내어 가니 쉘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서운 바람은 그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쉘터를 계속해서 무너뜨렸고 간신히 피운 불씨마저 꺼뜨려 버렸다. 밤이 되자 추위는 극에 달했다. 병사들은 서로의 몸을 부비며 체온을 나누려 했지만 추위는 살을 파고들어 뼈까지 시리게 했다. 곳곳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절망적인 흐느낌도 들려왔다. 젊은 소대장은 이 끔찍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 그의 교범에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지 않았다. 박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얼굴과 리더로서의 한계에 부딪힌 젊은 소대장의 고뇌가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대로라면 날이 밝기 전에 몇 명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그의 안에서 25년간 잠들어 있던 진짜 군인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가 거쳐왔던 수많은 훈련장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을 시험하는 마지막 전장이기도 했다. 하얀 지옥 속에서 그는 조용히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삼소대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간신히 만든 비상 쉘터는 눈보라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병사들의 체력과 정신력은 시시각각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던 김이병은 이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중위는 창백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리더가 흔들리자 소대 전체의 사기는 땅으로 떨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소대장님.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박진우였다.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대로는 모두 얼어 죽습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2km 정도 가면 능선 아래쪽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근처에서 근무할 때 봐둔 곳입니다. 그곳이라면 일단 눈보라와 추위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적인 시선들이 그에게 쏟아졌다. 이 어둠 속에서 그것도 지도에도 없는 동굴을 어떻게 찾아간단 말인가. 훈련병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 상황에서 움직이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이 있다는 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한 분대장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다. 이중이 역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바람이 북서풍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능선이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능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교범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체득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었다. 그의 침착한 태도와 논리적인 설명에 술렁이던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았다. 이 중위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원칙대로라면 이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 것이 뻔했다. 계급도 없는 이 정체불명의 훈련병의 말을 믿어야 할까? 그의 눈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었다. 좋습니다. 이 중위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훈련병님의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전원 이동 준비. 김이병은 내가 업고 가겠다. 절대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라. 그의 결정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 늙은 병사의 경험이 지금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나침반이라는 것을. 소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진우가 가장 앞에서 길을 열었다. 그는 GPS도 나침반도 보지 않았다. 오직 밤하늘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북극성과 자신의 뺨을 스치는 바람의 방향, 그리고 발밑에서 느껴지는 지형의 미세한 변화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길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병사들은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처음의 의심은 사라지고 그의 넓은 등 뒤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25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의 등은 그 어떤 첨단 장비보다도 더 믿음직스러운 이정표였다. 얼마나 걸었을까? 병사들의 체력이 다시 한계에 다다를 무렵 박진우가 걸음을 멈췄다. 다 왔습니다. 이 바위 뒤쪽입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눈에 파묻혀 있을 뿐 동굴의 입구는 보이지 않았다. 병사들의 얼굴에 다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박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 아래쪽에 눈을 파내기 시작했다. 다른 병사들도 반신반의하며 그를 도왔다. 잠시 후 그들의 손끝에 단단한 흙이 아닌 텅 빈 공간이 느껴졌다. 눈을 치우자 어른 서너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동굴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와, 진짜 동굴이 있어.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바깥의 살인적인 추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늑했다. 바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고 기온도 영상에 가까웠다. 불을 피우자. 빨리 김이병의 몸을 녹여야 한다. 박진우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능숙하게 불을 피웠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자 병사들은 그제야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이 중위는 의식을 잃은 김이병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로 감싸 불 옆에 눕혔다. 동굴 안에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모두가 말없이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중위가 조용히 박진우에게 다가와 앉았다. 고맙습니다. 훈련병님 덕분에 모두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박진우를 이상한 훈련병으로 보지 않았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과 부하들을 구해낸 이름 모를 영웅으로 보고 있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대장님의 결단이 모두를 살린 겁니다. 박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동굴 안에 있던 모든 병사들의 마음속에 박진우는 노병의 나침반으로 깊이 새겨졌다. 그의 낡고 오래된 경험이 최첨단 장비도 해결하지 못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다.
폭설은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다. 삼소대는 박진우가 찾아낸 동굴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남은 식량은 얼마 되지 않았고 부상당한 김이병의 상태도 여전히 위중했다. 하지만 동굴 안의 분위기는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들 곁에는 든든한 버팀목 박진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오랜 세월을 산의 정령처럼 살아온 사람 같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눈을 녹여 식수를 만드는 법, 최소한의 식량으로 최대한 오래 버티는 법, 그리고 동상에 걸린 부위를 응급 처치하는 법 등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존 기술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그의 지식은 끝이 없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았다. 밤이 되면 병사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추위와 어둠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계급과 나이를 떠나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갔다. 처음으로 그들은 박진우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훈련병님은 사회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분대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박진우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나도 자네들처럼 젊었을 때부터 한 가지 일만 해왔지.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일이 지겨워지고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더군. 그래서 교만해졌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결국 모든 걸 잃고 이곳까지 오게 된 거고. 그는 자신의 계급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회한과 진솔함은 젊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어진 아내, 그리고 서먹해진 아들 이야기.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설 속 영웅의 무용담이 아니었다.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이었다. 나는 좋은 군인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의 고백에 동굴 안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다. 젊은 병사들은 그의 주름진 얼굴에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를 향한 존경심은 연민과 동질감으로 변해갔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기적처럼 눈이 그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구조대가 마침내 그들을 찾아낸 것이다. 부대로 복귀한 삼소대는 영웅 대접을 받았다. 조난 소식이 전해진 후 대대 전체가 그들의 생사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난 상황에서 침착하게 소대를 이끌고 전원 생존의 기적을 만들어낸 박진우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후 보고 자리에서 소대장 이중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공을 박진우에게 돌렸다. 이번 생존의 1등 공신은 박진우 훈련병입니다. 그의 오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탁월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저희 소대는 전원 생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 중위의 보고는 대대장을 거쳐 군단장에게까지 보고되었다. 며칠 후 최수연 군단장으로부터 한 통의 친서가 12사단 수색대대로 전달되었다. 편지의 수신인은 박진우 훈련병이었다.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소대장은 그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그를 훈련병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떤 병사는 선배님이라고 불렀고 어떤 병사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 부장님이라고 불렀다. 박진우는 묵묵히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대가 바로 내가 찾던 산의 거울이요. 산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 그대의 경험과 지혜라는 거울을 통해 젊은 군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소.
편지를 다 읽은 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과 패배감에 찌든 중령의 모습도 어설프고 초라한 훈련병의 모습도 아니었다. 깊은 산의 지혜를 품고 젊은 병사들의 길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한 명의 진정한 군인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혹한의 시련 속에서 마침내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그의 길고 긴 겨울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철책 너머 비무장지대에도 마침내 봄 기운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 또 다른 재앙이 씨앗처럼 숨겨져 있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후 GOP 소초의 경계 근무 병사로부터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보고. 3번 초소 전방 DMZ 비무장지대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연기가 관측됨. 순간 소초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대장이 직접 고성능 망원경으로 확인한 결과 연기는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남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는 명백한 산불이었다. 문제는 화재 발생 지점이 수십 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이라는 점이었다. 소방 헬기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젠장 바람 방향이 우리 쪽이야. 이대로라면 오늘 밤 안에 불길이 소초까지 덮칠 수도 있겠어.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왕좌왕하는 사이 불길은 무서운 기세로 번져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며 남쪽으로 소초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대대장님, 지금 당장 방화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혼란 속에서 들려온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 박진우에게 향했다. 그는 어느새 작전 지도 앞에 서서 불길의 이동 경로와 바람의 방향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어수룩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해본 노련한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지금 불길의 속도와 풍속을 고려했을 때 일시간 안에 저 능선까지 도달할 겁니다. 저 능선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고 소초 전 병력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뢰 때문에 장비 투입은 불가능하니 모두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대대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박진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이내 결심을 굳혔다.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사람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좋다. 지금부터 현장 지휘는 박진우 선배님께서 맡아주십시오. 전 병력은 지시에 따라 방화선 구축 작업에 투입한다.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소초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병사들을 몇 개의 조로 나누어 임무를 부여했다. 그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방화선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작업 동선을 확보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25년간 익혀온 전술 지도와 과거 이 지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완벽한 시뮬레이션처럼 펼쳐져 있었다. 병사들은 그의 지휘 아래 톱과 괭이를 들고 미친 듯이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쳤다. 모두의 얼굴은 검은 재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그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다. 한참 작업이 진행되던 중 무전기에서 비명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큰일 났습니다. 주간 수색을 나갔던 2조가 복귀 중 불길에 고립됐습니다. 퇴로가 막혔습니다. 순간 작업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2조가 고립된 지역은 과거 아군이 방어 목적으로 부설했던 M14대인 지뢰가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다. 불길과 지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침묵에 빠져 있을 때 박진우가 입을 열었다. 그 지역 지형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중희가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다. 하지만 박진우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는 방독면과 물에 적신 수건을 챙겨들었다. 이중희, 자네는 남아서 방화선 구축을 마무리해라. 그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야. 그는 이중희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주저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매캐한 연기가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고 사방에서 터지는 지뢰의 폭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염 속에서 그는 오직 자신의 기억과 감각의 의지의 길을 찾아 나아갔다. 뜨거운 불길이 그의 전투복을 스치고 날아오는 파편이 그의 뺨을 긁고 지나갔다. 얼마나 헤맸을까. 그는 마침내 바위 뒤에 옹기종기 모여 공포에 떨고 있는 이조 병사 3명을 발견했다. 정신 차려. 나를 따라와. 살고 싶으면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고 내가 밟는 곳만 정확히 따라 밟아. 그의 포효의 병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기억 속의 안전지대를 더듬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내디뎠다. 마침내 그들이 불길을 뚫고 방화선 너머 안전지대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이 지나온 길 바로 뒤편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모두 잿더미가 되었을 아찔한 순간이었다. 모두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순간 긴장이 풀린 박진우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귀환을 알리는 일련의 시간이 바로 그 순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산불이 모두 진압된 후 대대장은 전 병력이 모인 앞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박진우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중령님. 대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옛 계급을 불렀다. 그 순간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이 그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그의 명예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경례였다. 1년 만에 복귀한 제7군단 사령부. 박진우는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최수연 군단장의 집무실에 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년 만이군, 박중령. 내 마지막 질문에 답할 준비는 되었나? 그 군복이 아직도 부끄러운가? 최 군단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마주 보았다. 군복은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던 신병의 얼굴, 불길 속에서 절망하던 부하의 얼굴. 저는 그 얼굴들을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군복은 저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책임이자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의 대답에 최수연 군단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서랍에서 새로운 인사명령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지. 육군보병학교 전술학 교관. 가서 자네가 그 산에서 배운 것들을, 자네가 가슴에 새긴 그 얼굴들을,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장교들에게 가르치게. 교범에 없는 진짜 군인을 만드는 것, 그것이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다. 며칠 후 육군보병학교의 한 강의실. 수십 명의 초임 장교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교단의 선 교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교단에 선 사람은 바로 박진우 중령이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시련으로 더욱 깊어진 눈으로 미래의 지휘관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첫 강의를 시작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나를 산의 거울이라고 불러주길 바란다. 나는 여러분에게 화려한 전술이나 승리의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를 비춰보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오만과 냉소에 차있지 않았다. 깊은 산의 메아리처럼 낮고 단단하게 강의실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추락했던 별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거울이 되어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진짜 저녁은 아직 한참이나 멀어 보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